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여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도 K-means 클러스터링을 알아볼게요. 먼저 K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룹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개로 나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총 데이터 개수를 2로 나눠서 루트 씌운 결과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루트 500이니 K는 22가 되죠. 그러면 22개 그룹으로 나누자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정교한 분석을 하기 전에 빠르게 초기 K값을 정하고 싶으면 유용하죠. 하지만 더 체계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엘보 메소드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팔꿈치 방법이겠네요. K 숫자를 늘려가며 왜곡 점수를 살펴보고 왜곡 점수가 줄어드는 정도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구간의 K를 택하는 겁니다. 왜곡 점수란 군집 내 데이터들이 해당 클러스터 중심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측정한 총합인데요. 이때 거리는 제곱이니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 값이 작을수록 군집 내 각 데이터들과 중심값의 차이가 작다는 거니 각 클러스터의 밀집도도 높다는 의미죠. 공식은 같지만 여러 방법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Sum of Squared Errors의 줄임말인 SSE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Scikit-learn에서는 관성이라는 의미로 Inertia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팔꿈치 방법에서는 군집 내 분산이라는 의미로 WCSS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 점수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이유는 여기서 충분히 최적화가 이미 돼서 K를 늘려도 별 차이가 없다. 더 이상 최적화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니 그 K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마치 팔꿈치처럼 생겼죠? 그래서 팔꿈치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Rule of Thumb 방법으로 초기 K값을 정하고 엘보 메소드를 통해 K값을 늘려가며 최적의 K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K값을 구했으면 이제 각 데이터를 그룹핑 해야겠죠? 그룹의 중심이 될 K개의 좌표를 우선 마음대로 정합니다. 해당 좌표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후 데이터에서 각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하나하나 구합니다. 각 데이터는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중심점의 그룹에 속하게 되죠. 그렇게 모든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든 속하게 되면 각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의 평균 좌표로 그룹의 중심점을 재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고 각 데이터가 속했던 그룹을 초기화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요. 다시 데이터들에서 각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하나하나 구하고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중심점으로 데이터의 그룹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와 중심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속하는 그룹도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라운드 결과를 보면 역시 첫 번째 라운드와 결과가 다르죠. 예를 들어 이 데이터들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빨간 그룹 중심점과 가까워 빨간 그룹에 속했지만 중심점을 재정의해보니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초록 그룹 중심점과 더 가까워 초록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도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빨간 그룹이었다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파란 그룹이 됐네요. 반면 이 데이터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파란 그룹이었다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초록 그룹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또다시 어떤 그룹에든 속하게 되면 각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의 평균 좌표로 그룹의 중심점을 재정의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났죠? 이 과정을 더 이상 중심점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K-means는 어디에서 시작했든 반복하다 보면 결국 멈추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클러스터링 끝입니다. 중심점을 빼고 볼까요? 어때요?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 같나요? 이러한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은 hard 클러스터링에 속합니다. hard 클러스터링이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건 A그룹이야, 저건 B그룹이야 딱딱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반면 soft 클러스터링이란 이 데이터가 A그룹에 속할 확률은 70%, B그룹에 속할 확률은 30%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soft 클러스터링 기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아무튼 여러분도 과정을 보며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런 K-means 방법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개수 K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 데이터를 나눠야 하는 개수보다 K를 너무 적게 설정해도 크게 설정해도 잘못된 그룹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K값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직접 적절한 K값을 찾아야 한다는 게 큰 산이죠. K계의 중심점들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초기 중심값에 따라 전역 최적화가 아닌 지역 최적화로 수렴하게 될 위험도 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심점을 중심으로 거리를 계산해 그룹핑하기 때문에 구형 클러스터에 적합하고 비선형적 분포나 밀집도나 크기가 다른 클러스터들이 다양하게 분포된 경우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상치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초기값 설정 후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각 군집 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중심값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치만 있어도 그 중심점이 엄청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 K-민스를 하기 전에 먼저 이상치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K-민스에서 최적해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NP-hard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P-hard란 한국어로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클러스터링 조합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N개의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다 보면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K는 2일 때조차 최적의 해를 찾는 건 NP-hard 문제라는데요. 예를 들어 ABC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ABC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총 8개잖아요. 즉 K의 N승계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는 3개가 아니죠. K가 2일 때조차도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튼 K-민스의 이러저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K-민스 응용 버전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K-매도이스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 중심값을 재정의할 때 데이터들의 평균값이 아닌 군집 내 실제 데이터 포인터들 중 대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대표 데이터란 군집 내 데이터 간 거리를 하나하나 다 비교하고 그 중에서 다른 모든 데이터와의 거리 합이 가장 작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중심점과 데이터 간 거리도 유클리드가 아니라 맨해튼, 코사인 거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치 영향을 적게 받고 꼭 구형이 아니더라도 좀 더 다양한 클러스터에 대해 잘 작동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 모든 데이터 간 거리를 매번 비교하고 대표 데이터를 찾아야 하니 계산량이 엄청 많겠죠. K-민스보다 느립니다. 두 번째는 K-민스++입니다. 이건 K-민스에서 초기 중심값 좌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크게 성능이 달라지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 K는 3이라고 결론을 일단 냈다고 합시다. 그럼 3개의 중심 좌표를 찾아야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 한 개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각 데이터가 중심점으로 선택될 확률을 현재 중심점과의 거리 기반으로 계산하는데요. 분모는 각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중심값까지의 거리 제곱을 모두 합한 값이고요. 분자는 현재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중심점까지의 거리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현재 중심과 데이터의 거리가 멀수록 전체 확률값이 커져서 새로운 중심값으로 선택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 과정을 다시 K개의 중심이 선택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K개 중심점들이 K-민스에서 초기 중심값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K들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겠죠. 매번 현재 선택된 중심점에서 제일 먼 데이터 포인터들을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지역 최적해에 빠지지 않고 전역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덕분에 K-민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하죠. 또한 초기 K 좌표들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언정 꽤 괜찮은 좌표들로 K값들이 시작되었으니 이후에는 최적해를 찾기 위한 반복 과정도 적어 궁극적으로 K-민스보다 훨씬 빠르게 수렴합니다. 결국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K-민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K-민스 알고리즘의 장점도 짚어볼게요. K-민스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구현하기가 쉽고 대규모 데이터에도 비교적 빠르게 작동합니다. K-민스는 NP-hard라고 했지만 그건 최적해를 찾으려고 할 때 문제이고 실제 작동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정답일 것 같은 해를 빠르게 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역해가 아닌 지역해로 잘못 찾기도 하지만 어쨌든 작동은 빠르죠. 그래서 확장성이 좋아요.
데이터 크기나 차원이 커져도 효율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스터 중심을 이용해 군집을 찾으니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해석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데이터이건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기엔 틀린 클러스터링일지라도, 그리고 전역해가 아닌 지역해일지라도 어쨌든 언제나 자신만의 답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K-means는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비지도 학습이고요. 이 데이터는 어느 그룹이야 라고 딱딱 알려주니 하드 클러스터링이었죠. 지금 가진 데이터를 몇 개의 클러스터링으로 나눌지 K값은 팔꿈치 방법으로 찾았고, 처음에는 무작위로 K개의 중심좌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각 중심좌표와 데이터들 간 거리를 계산해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중심좌표 그룹의 각 데이터들을 할당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현재 그룹 내 데이터들의 평균 값으로 중심좌표를 재설정하죠. 중심좌표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이상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K-means를 쓰기도 하죠. 다만 K-means보다 계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초기 중심좌표가 너무 무작위로 설정되다 보니 지역 최적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K-means++를 많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초기 K개의 중심좌표들을 훨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K-means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럼 끝!